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오늘 초대된 토론자는 백석현 연구위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에 한번 출연해 주셨고 그때 환율에 대해서 너무나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고 저도 역시 이 실무 전문가 분 중에 가장 신뢰하는 환율에 있어서 정말 많이 신뢰하는 전문가신데, 그래서 요즘 또 환율의 움직임이 여전히 심상치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초대했습니다. 실례 안 된다면 자기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신한은행 백석현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저는 이제 그 신한은행의 외환딜링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환율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와 시장을 보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오셔서 강달러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역시 그 강달러 기조가 장기화되는 흐름입니다. 그렇게 보신 견해들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전망하셨는지. 일단은 최근에 1,300원대가 계속되고 1,400원을 향해 다가간 요 과정의 구조적인 배경이 뭐냐를 보면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한미 기준금리는 올해 내내 동결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변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금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 한국 국고채 금리를 비교해 보면 양국 간의 이 시장 금리는 올해도 계속 벌어지면서 미국 금리는 최근에는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격차 자체는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국 간에 벌어지는 격차가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는 게 이제 한 가지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보통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살 때 코스피가 상승하고 원화 강세, 원달러 환율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걸 한다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이 아니라 한국 주식 외면하고 다른 나라 주식만 산다면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하는 게 이제 정상적이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올해 한국 코스피 아니면 한국 주가와 미국 주가 아니면 한국 주가 대 전 세계 주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상대적인 한국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일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미 금리 역전도 있지만 주가를 기준으로도 한국과 전 세계, 한국과 미국 간의 주가 모멘텀이 이제 한국이 부진한 상황에서 계속 벌어지면서 원달러가 상승하고 원화 가치 약세가 되는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경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 경제를 나타내는 시장 변수 중에서 그래도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성이 가장 높은 걸 이제 저는 홍콩 항생지수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과의 상관성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았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원달러 환율과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상당히 밀접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3년 전에 고점을 기록한 다음에는 홍콩 항생지수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 흐름도 원화 약세, 원달러 환율 상승을 뒷받침하는 이 세 가지 구조적인 너무 좋습니다. 시장 가격. 이 세 가지를 이제 주목해 주셨고 저도 세 가지 100% 공감하고요. 세 개에다가 제가 한 2개 정도만 더해도 될까요? 네, 저의 의견을. 그 다음 한 가지는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의외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2024년에 레벨업 됐거든요. 그러니까 평년보다. 굳이 따지면 2010년대보다 2020년대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예 레벨이 올라갔거든요. 레벨업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자체가 중요한 사안이 돼버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대한 그 움직임이 레벨업이 된 거예요. 물론 레벨업 됐다는 표현이 뭐냐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지만 그 긴장감 혹은 불확실성 이것 자체가 2010년대보다 2020년대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 러우 전쟁 이후 24년 중동 전쟁 이후 지금 타이완 해협을 두고 긴장감이 조성된다든가 또 미국 대선을 앞에다 두고 또 정치적 리스크가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레벨 자체가 고조되다 보니까 그냥 안전자산이 더 좋다라는 그 현상 자체가 레벨업 된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그 대표적인 안전자산격인
금 가격과 달러 가치가 같이 올라간, 그러니까 물론 나머지 요소도 있지만 이 요소도 작용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간에 고조될 때, 러우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혹은 중동 전쟁 발생했을 때, 막 이럴 때는 더더군다나 강달러가 일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시적인 현상 말고 레벨 자체가 업되어 있는 상태다. 그것도 역시 일부 달러 선호 현상을 만든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먼저 의견을 여쭙고 하나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은 동의하고 반은 좋습니다. 다른 예. 생각인데요. 네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환율, 그러니까 시장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레드라인을 넘었냐 안 넘었냐에 네. 따라 반응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올해 러시아와 북한 정상 간의 회담 이런 것들이 환율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1390원 최근에 가는 과정이 그것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시장 관점에서 레드라인을 넘었냐 안 넘었냐를 봤을 때는 저는 안 넘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비례적으로는 우리 심리상으로는 그것도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제 생각은 이건 비례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레드라인을 넘었냐 안 넘었냐에 따라서 반영하고 말고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반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던 배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사태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봤을 때는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30년 전에 냉전 체제가 해체되면서 이제 미국의 지정학적인 역할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이제 물꼬가 튀었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게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중국이 원자재를 무지막지하게 사들이면서 예. 이제 유가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7배가 넘게 상승했었거든요. 네. 2002년 초에 WTI 가격이 $20였다가 2007년 8월에 147달러까지 갔으니까 한 5, 6년간 7배가 넘게 상승했다는 얘기는 지금 WTI 80달러인데 7배 넘게 상승하면 600달러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땅에 묻혀있던 셰일가스, 셰일 원유, 이 그림의 떡이었는데 이걸 이제 개발할 유인이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기술 진보가 뒷받침되면서 셰일 혁명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미국이 이제 에너지 자급을 하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미국의 지정학적인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는 안보적으로 큰 위협이었던 소련도 없어졌고 네. 그리고 에너지 자급, 결국 에너지 자급이 안 되기 때문에 중동 사태에 개입하고 중동 지역 질서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썼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당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전히 미국이 힘을 발휘해야 된다. 우리가 에너지를 밖에다 써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반해서 공화당 지지자들은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가 왜 밖에다가 헛돈을 써야 되냐? 왜 밖에다가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냐? 이런 답변을 하고 있고 이게 거의 이제 80, 90% 가까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인 거죠. 전 대통령. 네.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공화당 지지자들은 더 이상 해외에다가 우리가 쓸데없이 우리 돈 낭비할 필요 없다. 국방비 해외에다 쓸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고 거기에 최근에 이제 특징은 핵심적인 반도체 공급망 이런 것들을 미국 내에 또 구축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자급자족 경제가 돼가는 거죠, 미국이. 그 얘기는 진짜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세계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지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달러 현상을 야기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저도 거의 비슷한 뷰이고요. 그 뷰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도 설명드리고 싶어요. 미국은 전쟁을 즐긴다. 전쟁을 즐기는 나라가
더 되었다. 이제 무기 수출로만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는 에너지 수출로도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 에너지 순수출국이 됐잖아요. 순수입국이었다가 세계 원유 생산량 기준으로 절대적인 1위 국가고 또 러시아는 뭐 두 번째 2위 국가인데 오펙 플러스라는 체제에서는 사우디보다도 더 많으니까 결국 뭐 중동 국가들, 러시아, 미국 다 원유를 수출하는 최대 생산 국가로서 국제 유가 올라가는 걸 즐긴다. 그러려면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어야 되고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있을 때 국제 유가가 치솟으니까 오히려 지정학적 불안을 즐기는 모습이 아닌가. 또 그것으로 인한 강달러 현상도 또 즐기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정학적 불안도 역시 강달러 현상에 항목을 하고 있다라는 반쯤에 이제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 의견 더 드린 다음에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조건까지 묶어서 한번 더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강달러 현상을 저도 이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한 가지 배경은 역시 환율을 볼 때 중요한 것이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이다. 거시경제의 건전성이죠. 근데 미국의 거시경제의 건전성이 너무나 탄탄하다 보니까 이 정도 5.5% 기준금리 인상했으면 어느 정도 소프트 랜딩이라도 뭔가 스크래치가 좀 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완전 고용이고 경제가 수그러들 기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그 평가, 펀더멘탈에 대한 평가와 미국에 대한 펀더멘탈의 평가. 사실 미국 빼고 나머지는 다 힘들잖아요. 네. 미국만 홀로 거시경제가 뒷받침되거든요. 이런 거시경제의 펀더멘탈 그 자체가 또 투자자들로 하여금 달러를 더 매력적이게 만들고 그게 강달러 현상을 야기한 것이지 않을까. 역시 그 부분도 작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펀더멘털 당연히 환율을 움직이는 변수가 맞다는 데 동의하고. 이건 동의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코스피와 이제 방금 펀더멘털을 말씀하실 때 한국은 펀더멘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수출 경기 어떠냐를 저는 보는데 네. 월별 수출과 코스피의 장기적인 이제 관계를 보면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월별 한국 수출액이 600억 불 조금 안 나오거든요. 네. 2년 전에 가장 수출이 최고 호시절일 때 그때가 이제 한 달에 600억 불 넘는 달이 몇 번 있었고요. 네. 지금은 수출이 좀 회복되면서 이제 600억 불 가까이는 왔지만 아직은 못 넘는 상황인데 600억 불은 코스피 3,000포인트에 해당된다고 좀 봅니다. 네. 그래서 1억 불이 코스피 5포인트에 해당된다고 좀 보는데 네. 어쨌든 한국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계속 장기간 뭐 5, 600억 불에 묶여있는 월별 데이터 기준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코스피가 의미하는 게 결국 향후에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벌어들일 거냐, 네. 얼마나 수출을 많이 할 거냐를 반영하는 게 결국 코스피 주가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수출이 뭐 6개월 정도 전망을 봤을 때 지금보다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 크게 좋아지긴 어렵다. 이런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미국과 비교했을 때 펀더멘탈 측면에서 한국은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반해서 미국은 결국 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재정을 쏟아붓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고성장을 유지하면서 사실 IMF도 경제 전망을 발표할 때마다 자꾸 미국 경제 전망 수치를 올리는 게 최근의 특징인데 올해도 2.7% 경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까지 공감해 주시고 미국 경제 2.7%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예. GDP 규모로 봤을 때 세계 1위 GDP 규모를 갖고 있는 그리고 뭐 중국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말 그대로의 선진국인데 그런 선진국이 2.7%로 성장한다. 펀더멘털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명목 성장률 기준으로는 미국이 중국보다 앞섰잖아요. 앞섰죠, 심지어. 또 올해도 보면 IMF 전망에 따르면 중국은 4.6%거든요. 네. 미국과 중국 간의 성장률 격차가 1.9%포인트밖에 안 난다는 얘기는 중국이 올해도 CPI 상승률 보면 매달 1%가 안 되거든요. 계속 0%대인데 네. 이러면 올해도 미국이 아슬아슬하게 명목 성장률을 더 높게 가져갈 수도 있겠다. 그럴 이런 수 생각이 있겠네요. 네. 듭니다. 이 중국 경제를 잠깐 논하자면 마이너스 CPI 상승률을 보이다가 최근 0% 수준, 0%대. 예. 근데 중국의 목표 물가가 3%임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거죠. 우리는 목표 물가가 2%니까 예를 들어서 2%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다면 최적의 물가 상승률이지만 중국이 만약에 2%를 찍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디플레이션에 우려되는 그런 경제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 목표 물가 자체가 높으니까 고물가, 고성장, 고금리 체제인 것이고요. 근데 중국 경제가 지금 이렇게 소위 마이너스 행보, 제로 물가 상승률 이런 흐름을 계속 정말 장기간 유지한다. 이것은 참 중국 경제가 당분간에 뭐 이렇게 뚜렷한 회복세를 좀 영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평가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인덱스로 좀 많이 꼽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중국 경제는 간단히 어떻게 들여다보십니까? 일단 뭐 중국이 소비가 살아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CPI도 1% 아래 계속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 소비가 살아나기는 상당 기간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큰 배경이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죠. 그러니까 신규 주택 가격이나 기존 주택 가격 전월 대비 수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또 보면 최근에 좀 개선 조짐이 보이는 게 아니라 계속 나빠지고 있거든요. 여전히 중국은 계속 부동산 경기를 그래도 조금 하단을 받치려고 계속 뭔가 정책을 내밀고 있는데 실제 시장이 아직까지 반응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서 중국 경제가 내수 측면에서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보고 있고요. 세계 경제 측면에서 보면 뭐 G7 회의 때도 중국을 향해서 성토가 있었지만 산업 내 과잉 생산 때문에 자꾸 해외에 밀어내기 수출 같이 이제 저가 수출이 되면서 다 같이 힘들어지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성토를 하게 됐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뭐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도 사실 중국 그 알리 시무 그 유통업체들의 공습이 한국 소비자들한테는 이제 효용이 증가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 기업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나 좋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